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내일의 부, 김장섭 지음, 출판사 트러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은 전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알파편과 오메가편 중에서 알파편에 있는 일부 부동산의 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부동산의 미래, 2부 투자의 미래 기본편입니다. 오늘은 이 중 일부 부동산의 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는 법입니다. 일부 부동산의 미래는 총 11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다가온 100세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이다. 2장 우리나라는 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었나. 3장 은퇴 후 월 200만 원씩 버는 4가지 방법. 4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법. 5장 누가 무엇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인가. 6장 자영업을 하면 왜 망할까. 7장 주택, 상가 재건축도 재개발할 수 없으면 소비재다. 8장 청년은 왜 취직이 되지 않는가. 9장 상가 분양은 망하는 지름길. 10장 아마존 쿠팡은 왜 배송에 목숨을 거나. 11장 디플레이션 시대의 주식 부동산 투자법. 당신만 들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다가온 100세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이다.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여자 83.8세, 남자는 76.8세로 OECD 6위입니다. 고려대 박유성 교수의 100세 도달 가능성 연구에 의하면 1945년생은 4분의 1이 100세까지 살고요. 1958년생은 2분의 1이 100세까지, 1970년생 이후는 대부분이 10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구글이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인간의 DNA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2035년이면 그 분석이 완전히 끝난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인간을 500세까지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구글 때문에 500살까지 살게 생겼습니다. 2장 우리나라는 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었나.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갑자기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입니다. 얼마 전 2020년 3월 3일 OECD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한국이 42,136달러, 일본이 41,502달러입니다. 2019년 기준 겨우 66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선진국으로서의 도약과 노인 빈곤율, 자살률 1위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후진국에서는 노인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농사일을 시키거나 공장에 보내면 되니까요.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자의 임금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자유시장 경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정을 살펴볼까요? 가진 돈은 아이들 교육비에 다 써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취직이 되지 않아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우리는 연금도 적은 데다가 후진국처럼 아이만 키우면 노후 준비가 끝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노인이 병고와 생활고로 자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특수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길어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씩 버는 4가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5세에 취직해서 5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25년입니다. 100세 시대이니 은퇴 후 나머지 인생은 50년입니다. 25년 벌어서 50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가려면 노후 부부 생활비는 매달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 25년 벌어서 50년이니 매월 400만 원씩 저축해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은퇴 후 월 200만 원씩 버는 4가지 방법 압축해 보겠습니다. 1. 매월 400만 원씩 저축한다. 2.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으로 번다. 3. 물가 싼 해외에서 노후를 보낸다. 4. 50대에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든다. 4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 1948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1948년으로 보는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시작되었고요. 1963년생 사이를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5년생이 60세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도 곧 70세를 넘을 것입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되려면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 교사 등 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빼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향후 일어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우량한 부동산, 서울의 일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차별화된 주식, 세계 1등 주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누가 무엇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것인가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즉, 생산수단이라 말합니다. 생산수단의 특성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멸성은 다른 말로는 썩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썩는 것은 생산수단이 아닙니다. 썩는 것은 무엇이고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썩지 않는 것은 주식, 토지, 예금, 이자, 채권이고요. 썩는 것은 부동산 중 건물, 아파트, 상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썩으면 생산수단이 아닐까요? 썩어도 재건축이 된다면 그것은 생산수단입니다. 그러나 썩어도 재건축이 안 된다면 생산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수단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내재적 가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는 처음 만들 때는 약 5천억 원쯤 들었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부터는 아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렵지 무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보유성인데요. 보유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산 부동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생산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량한 주식입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닌 모으는 것입니다.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으로 우량한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6장에서는 자영업을 하면 왜 망할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분업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분업체계 하에 있었을 때만 먹고 살 수 있으며 분업체계를 떠나면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업체계에서 떠난 임금 노동자들이 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대기업에 다녔던 위신 때문에 경비를 할 수는 없어서입니다. 대기업 이사 출신이 경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광경입니다. 더구나 명퇴금으로
수억 원의 자금이 생겼는데 그 돈이면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명태금 수억 원이라고 해봐야 은행이자 1.2%인 시절에는 10억 원을 넣어둬도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겨우 100만 원을 받습니다. 현대의 자영업자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하는 방법과 저가 프랜차이즈로 인한 몰락입니다. 일단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는 망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기업 편의점은 자영업자의 노동력 착취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매출이 5천만 원이 낮다 해도 순이익은 3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저가 프랜차이즈로 인한 몰락은 더 안 좋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저가 프랜차이즈에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유행이라는 것을 탑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저가로 커피, 음료 등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팝니다. 커피를 1,500원 또는 1,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팝니다. 사람이 몰립니다. 잠재 자영업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대박 아이템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창업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빚까지 얻어서 프랜차이즈를 차립니다. 이렇게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돈을 법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노리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은 가맹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리고 나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왜 몰리지 않을까요? 가격이 싸서 먹었지만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먹고 마는 것입니다. 가맹주는 엄청나게 일하는데 사실은 돈을 거의 못 벌고 장사 아이템도 시들해져서 폐업 위기에 내몰립니다. 창업자는 가진 돈을 모두 날리고 다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가맹점 본사만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은 열에 9은 망합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업을 사고 싶으면 대기업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세계적인 대기업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임금 노동자가 되는 순간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팔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주택, 상가, 재건축도 재개발할 수 없으면 소비재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우리가 딱 들어서 살고 싶은 곳, 가지고 싶은 곳이 좋은 부동산,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비싼 곳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아파트를 사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아파트는 40년이 되면 수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지은 지 40년이 지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남이 아닌 30년 이상 된 집으로만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세입자 문제로 골치를 썩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8장에서는 청년은 왜 취직이 되지 않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화 때문입니다. 세계화란 세계와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계화를 알고도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은 문제를 국내로 한정시키려는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지금의 청년 실업은 대기업이 적어서입니다. 달러를 벌어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밀가루, 설탕만 하더라도 모두 해외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원자재를 모두 수입한 후 한국에서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해야만 달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달러를 만들 수 있나요? 공무원은 분배입니다. 한국처럼 공무원이 되려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벌어올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고 기업도 해외로 수출해서 달러를 받아오는 일자리입니다. 그것은 대기업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중국이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눈부신 성과를 내면서 대만을 압도했습니다. 세수가 넘치는 것도 이들 두 기업 때문입니다. 이 두 기업이 없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젠 더 이상 GDP를 국가 발전의 지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를 없애고 노동 경직성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합니다. 청년은 스타트업을 통해 창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규제이고 규제를 혁파해야 길이 열립니다. 한국은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업체가 왜 안 나올까요? 바로 기득권층의 일자리 지키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글로벌 기업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9장에서는 상가 분양은 망하는 지름길 살펴보겠습니다. 이젠 상가를 사면 망합니다. 온라인 활성화로 오프라인 쇼핑은 축소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힘들어진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쇼핑을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신규 분양 상가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10장에서는 아마존 쿠팡은 왜 배송에 목숨을 거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4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유료 회원의 무료 배송 시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요. 적자지만 괜찮아. 이게 바로 고객 감동의 쿠팡입니다. 매출 4조 4,227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작된 로켓프레시는 자정까지 주문한 신선식품을 오전 7시 전에 배송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정말 감동입니다. 런칭 12주 만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마존과 쿠팡은 배송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1분 1초라도 빠른 배송을 목표로 말입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통해 배송을 하면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드론은 1시간 안에 200km까지 간다고 하니 서울에서 대전까지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클릭을 하려고 상품을 보기만 해도 드론이 물건을 싣고 떠났다가 클릭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가 과연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아마존 때문에 망한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 온라인 쇼핑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11장에서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주식, 부동산 투자법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 디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꾸준히 오르는 것에 투자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시대에 부동산은 고소득층이 사는 곳은 오히려 오르고 저소득층이 사는 곳은 떨어지거나 정체됩니다. 은행은 지속적으로 예금 이자를 낮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은행에 굽신거렸지만 요즘은 상황이 역전되어 은행이 기업에 굽신거립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전이 된 세상입니다. 향후 금리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금리보다는 앞으로는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투자로 눈을 돌려볼까요? 당연히 실물에 투자해야 합니다. 실물이란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먼저 부동산은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안정적인 전문직과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을 사야 합니다.
강남이나 서울의 역세권 중 뜨는 곳입니다. 토지는 어떠할까요? 토지는 크게 보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고도 성장기처럼 온 나라가 개발로 들썩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식은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비중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메인이 아닌 변방에 속합니다. 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나 소비재나 에너지 등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죄다 무슨 경기라고 이름 붙여진 기업들 뿐입니다. 대표 기업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반도체 경기에 따라 실적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 밖에 건설 경기, 조선 경기 등 경기를 많이 타는 핵심 소재 기업이 주를 이룹니다. 경기를 타지 않는 음식료 업체 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눈을 돌리면 디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할 기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국은 경기를 타지 않는 내수주 천국입니다. 디즈니, 맥도널드, 코카콜라, 나이키 등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기업은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디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시대일수록 꾸준히 오르는 것에 투자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미국의 우량주, 부동산은 국내라면 부촌을 사야 합니다. 오늘은 김장섭님의 내일의 부 1권 중 일부 부동산의 미래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경영 경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이 정말 쉽고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불안한 이 시기에 딱 맞는 책이었고요. 숨겨놓고 저 혼자 읽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